수전의 테니스 게임이 되살아난다. 나의 테니스. 이미 말했던 것 같지만 그것은 대체로 독학한 것으로 손목 힘, 제대로 준비 안 된 자세와 마지막 순간에 계획적인 타격 방향 변화에 의존한 것이었다. 마지막 상황 때문에 가끔 상대방만큼이나 나도 속곤 했다. 그녀와 함께 게임을 할 때는 이런 구조화된 태만이 종종 승리에 대한 나의 강렬한 욕망을 막아서곤 했다. 그녀의 게임 뒤에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세가 정확했으며 바닥에 튄 공을 끝까지 완전하게 쳤고 상황이 아주 유리할 때만 네트에 다가갔으며 열심히 뛰었고 그러면서도 이길 때나 질 때나 똑같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이 그녀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었으며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테니스로부터 그녀의 성격을 추정했다. 나는 그녀가 삶에서도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고 신뢰할 만하며 공을 끝까지 완전하게 친다고 가정했다. 네트에 붙어있는 불안하고 충동적인 파트너에게 가능한 최선의 백코트 지원자라고. 우리는 클럽의 여름 대회에서 혼합 복식에 참가했다. 우리가 50대 중반에 서툰 늑다리 한 쌍과 붙은 1회전 경기를 구경한 사람은 3명 정도였는데 놀랍게도 그 관객 가운데 한 명이 조은이었다. 우리가 엔드 체인지를 하여 그녀가 나의 시선에서 벗어났을 때도 나는 흡연자 특유의 기침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서툰 늑다리들은 서툰 솜씨로도 우리를 죽도록 괴롭혔다. 본능적으로 서로의 다음 동작을 읽을 수 있는 결혼한 부부처럼 게임을 하여 서로 외치기는커녕 말을 할 필요조차 없었다. 수전은 평소와 다름없이 견실하게 게임을 한 반면 나는 멍청할 정도로 변덕스러웠다. 60만 앞세워 공을 가로채러 갔고 놓아두어야 할 공을 건드렸고 그들이 그 세트에서 6대4로 이겨 경기를 마무리했을 때는 무기력하게 부르퉁한 상태에 빠져버렸다. 나중에 우리는 조은과 함께 앉았고 우리 셋 사이에는 차 2잔과 진 1잔이 놓여 있었다. 실망시켜서 미안해요. 내가 말했다. 괜찮아 폴. 정말 상관 안 해. 그녀의 한결같은 태도 때문에 나는 자신에게 더 짜증이 났다. 안 하겠지. 하지만 나는 해요. 온갖 멍청한 짓만 골라서 했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어. 게다가 첫 서브를 계속 실패했고. 왼쪽 어깨가 처지던데. 조은이 불쑥 말했다. 하지만 저는 오른손으로 서브하거든요. 나는 좀 심술을 부리듯이 대꾸했다. 그래서 왼쪽 어깨를 높이 유지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균형이 잡히지. 테니스 치시는 줄은 몰랐네요. 친다고? 나는 늘 저 족 같은 걸 타오곤 하던 사람이야. 무릎이 나가기 전까지. 레슨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요, 폴 도련님.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포핸드 백핸드는 좋더라고. 이것 봐. 얼굴을 붉히고 있네. 수전이 불필요하게 한마디 했다. 전에는 이러는 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나중에 차 안에서 내가 말한다. 그래서 조은의 이야기는 뭐야? 정말로 테니스 잘 쳤어요? 오, 그럼. 조은하고 제럴드는 승승장구했지. 군 대회까지 나갔어. 조은은 막강한 단식 선수였어. 아마 너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무릎이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그만두었지. 그래도 복식에서는 더 뛰어났어.
사람을 받쳐줄 줄 알고 뒷받침을 받을 줄 알았지. 조은이 마음에 들어. 나는 말한다. 욕하는 게 마음에 들어. 그래, 그게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거고 마음에 들어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지. 조은의 진, 조은의 담배, 조은의 브리지게임, 조은의 개, 조은이 욕하는 거. 조은을 과소평가하지 마. 안 했어.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 어쨌든 내가 핸드는 좋다고 했으니까. 늘 농담만 하면 안 되지, 폴. 나는 이제 겨우 19이라고. 우리 부모가 늘 일깨워지듯이. 수저는 입을 다물더니 잠시 후 도로의 대피소를 보고 그곳으로 들어가 차를 세운다. 그녀는 앞유리 너머를 내다본다. 제럴드가 죽었을 때 나만 큰 타격을 입은 게 아니야. 조은은 망연자실했지. 둘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보험회사에서 매일 일해야 했어. 그래서 둘은 서로 의지하게 되었지. 그러다 제럴드가 죽자 조은은 좀 탈선을 했어. 사람들하고 자고 다니기 시작했어. 그건 아무 문제 될 게 없지. 문제될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게이시 폴. 내가 누구냐 또 그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살아남을 만큼 튼튼하냐에 따라서. 보통 그건 남자야. 조은은 내 눈에는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그건 연기야. 우리 모두 연기를 하지. 너도 언젠가는 연기를 하게 될 거야. 하고 말고. 어쨌든 조은은 형편없는 것들을 골랐어. 처음에는 상관없을 것 같았어. 임신을 하거나 하는 일만 없으면 말이야. 어쨌든 그런 일은 없었어. 그러다가 조은은 홀딱 빠지게 됐어. 그 남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물론 유부남이었고, 물론 부자였고, 물론 다른 여자친구들이 있었지. 조은한테 켄싱턴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줬어. 맙소사, 조은이 첩이었다는 거야? 그 정부? 이런 것들은 내가 책에서만 만나던 말, 성적 기능이었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말은 맞지가 않으니까. 거의 맞는 일이 없지. 너는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 나는 뭐라고 불러?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은은 그 늙은 새끼한테 완전히 홀려 있었어. 그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그자의 약속을 믿고 이따금씩 주말에 해외로 나갔지. 그자는 3년 동안 조은을 그렇게 이용해 먹었지. 그런데 결국에는 늘 약속하던 대로 마누라하고 이혼을 했네. 그러자 조은은 드디어 배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어. 나아가서 그동안 우리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냈다고 생각했어. 배가 들어올 거야. 그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 하지만 배가 들어오지 않은 거야? 그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 조은은 신문에서 그 소식을 알게 됐어. 그러자 그자가 사준 옷을 모두 아파트 응접실에 쌓아놓고 라이터 기름을 붓고 성냥불을 켜고 밖으로 나가 문을 쾅 닫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고 아버지한테로 돌아갔어. 그렇게 아버지 집 문간에 나타난 거야. 그슬린 냄새도 좀 났겠지. 아마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뭘 묻지도 않고 그냥 조은을 끌어안았어. 조은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 유일하게 행운이라고 할 만한 것은 행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블록 전체로 불이 번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비싼 카펫을 태워 구멍만 냈지. 잘못했다간 과실치사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그 뒤로 조은은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봤지. 또 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개를 기르는 일에 달려들더라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운 거야. 그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지. 우리 모두 그저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을 뿐이야. 만일 그런 곳을 찾지 못하면 그때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워야만 해. 나는 이게 절대 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은 너무 꽉 차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니까. 가엾은 조은, 나는 말한다. 나는 짐작도 못했어. 조은은 십자말 풀이를 엉터리로 해. 이것은 불합리한 추론으로 보인다. 뭐라고? 십자말 풀이를 엉터리로 한다고. 규칙대로 하지 않아. 하다가 막히면 아무 단어나 채워 넣는다고 언젠가 그러더라고. 글자 수만 맞으면 말이야.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게다가 어차피 그 책 뒤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나는 어쩔 줄을 몰라 그냥 되풀이한다. 가엾은 조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어쨌든 절대 잊지 마세요, 폴 도련님.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대실패로 끝났을 수도 있고 흐지부지 되었을 수도 있고 아예 시작조차 못했을 수도 있고 다 마음속에서만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에서 멀어지는 건 아니야. 때로는 그래서 더욱더 진짜가 되지. 때로는 어떤 쌍을 보면 서로 지독하게 따분해하는 것 같아.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는, 그들이 아직도 함께 사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어. 하지만 그들이 함께 사는 건 단지 습관이나 자기 만족이나 관습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한때 그들에게 사랑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야. 모두에게 있어. 그게 단 하나의 이야기야.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꾸지람을 들은 기분이다. 수전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는 게 아니다. 인생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는 거다. 그날 저녁 나는 부모를 보면서 두 사람이 서로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있었다고 상상해 보려 했다. 옛날 옛적에. 하지만 그런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 각자 사랑 이야기가 있었지만 별도로 결혼 전 또는 아마도 훨씬 짜릿하게 결혼한 동안에 있었던 거라고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다. 대신 나도 조은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나 나름의 연기, 호기심을 비껴가게 하기 위해 고안한 연기를 하게 될지 궁금해하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갔다. 누가 알랴. 이윽고 나는 다시 돌아가 내가 존재하기 이전의 세월에 내 부모는 어떠했을지 상상하려고 노력해 보았다. 그들이 나란히 손에 손을 잡고 행복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함께 출발하여 풀이 덮인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고랑을 함께 거니는 모습을 그려본다. 모든 것이 푸릇푸릇하고 시야는 광대하다. 전혀 서두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다가 삶이 진행되면서 삶 특유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이고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고랑이 아주 천천히 깊어지고 녹색에는 갈색 점들이 박히기 시작한다. 조금 더 가자 10년이나 20년쯤 양쪽으로 흙이 더 높이 쌓여 있고 그들은 이제 그 너머를 볼 수가 없다. 이제는 탈출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다.
위는 하늘뿐이고 갈색 흙으로 이루어진 점점 높아지는 벽은 그들을 당장이라도 묻어버릴 것만 같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고랑에 사는 사람은 되지 않을 생각이었다. 또는 개를 기르는 사람은. 내가 이해해야만 하는 건 이거야. 그녀가 말한다. 우리는 셋이었어. 남자애들은 교육을 받았어. 원래 그런 거였지. 필립은 교육을 끝까지 받았어. 하지만 알렉에게 쓸 돈은 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바닥이 나버렸어. 알렉이 나와 가장 가깝던 형제였지. 모두 알렉에게 푹 빠졌어. 단연 최고였거든. 당연히 알렉은 가능한 순간이 오자마자 입대했어. 그게 최고가 하는 일이었으니까. 공군에. 결국 알렉은 썬더랜드를 몰았지. 그건 날아다니는 보트였어. 대서양 위를 오래 순찰하며 유보트를 찾았지. 한 번에 13시간씩. 위에서는 계속 그렇게 비행을 하는 걸 돕기 위해 약을 주었어. 아니, 그건 내가 하려는 얘기와 관계없는 일이야. 있잖아, 알렉은 마지막 휴가 때 나를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 호화로운 데가 아니라 그냥 코너하우스라는 데로. 그러더니 내 두 손을 잡으며 말했어. 수, 달링, 복잡한 짐승이야. 그 썬더랜드란 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빌어먹을 너무 복잡해. 가끔 저기 물 위에 나가 있을 때면 모든 게 똑같아 보여.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가끔 자동 조종장치도 알지를 못해. 나는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늘 기도를 해.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 하지만 매번 그전과 똑같이 연병할 무서움 뿐이야. 맞아. 이제 가슴을 짓누르던 걸 털어놨어. 이제부터는 내가 맡은 모퉁이를 감당할 거야. 코너하우스에서 모퉁이를 감당할 거야. 그게 내가 알렉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어. 석주 후에 실종 공고가 났지. 결국 알렉의 비행기는 흔적도 찾지 못했어. 나는 알렉이 거기 나가 있는 모습, 물 위에 있는 모습, 무서워하는 모습을 늘 생각해. 나는 그녀의 몸에 팔을 둘렀다. 그녀는 몸을 흔들어 내 팔을 털어냈다. 얼굴을 찌푸리면서.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늘 남자들이 주위에 있는 것 같았어. 전시였고 다들 싸우러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이 집에 있었어. 정말이라니까. 모자란 남자들. 그래서 제럴드도 있었지. 2번이나 신체 검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를 못했거든. 또 고든도 있었고 병역 면제 직업을 가졌거든. 고든이 말하기 좋아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말이야. 제럴드는 사근사근한 성격에 잘생겼고 고든은 좀 잘 삐치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나는 그냥 제럴드와 춤을 추는 쪽이 더 좋았어. 그러다가 우리는 약혼을 했지. 뭐 전시였고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했거든. 내가 제럴드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가 착한 사람이기는 했어. 그건 분명해. 그런데 제럴드는 백혈병으로 죽었어. 그 이야기는 이미 했지. 끔찍한 운명이었지. 그래서 고든과 결혼하는 쪽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되면 고든이 덜 삐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풀리지 않았어. 너도 눈여겨봤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렇게 보다시피 우리는 다 닳아버린 세대야. 최고의 남자들은 갔어.
우리는 모자란 남자들과 남겨졌지. 전쟁 때는 늘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 세대에게 달려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우선 어떤 세대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또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역사, 그녀의 전사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정치에 뛰어들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내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짙은 쑥색 모리스 마이너 컨버터블이었다. 수저는 그 차가 아주 하급의 전시 독일 비전투용 군용 차량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는 긴 언덕에 기슭에 있었고 다른 차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절대 무모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때는 비탈을 수월하게 올라가려고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그렇게 50m 정도 갔을 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페달에서 발을 뗐음에도 최대로 가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꽉 밟았다. 그러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다. 공황에 빠지는 동시에 냉정하게 생각하기. 그 두 가지 상태가 양립할 수 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엔진은 표효하고 있었고 브레이크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차는 도로를 가로질러 회전하기 시작했다. 속도는 65에서 80km 사이였다. 수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볼 생각은 나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건 내 문제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차의 기어를 풀자. 그래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중립으로 뺐다. 차의 히스테리는 줄어들고 우리는 타성으로 움직이다 길 가장자리에 멈추었다. 잘했어, 케이시 폴. 그녀가 말한다. 이름을 둘 다 부르는 것은 보통 칭찬의 표시다. 더 일찍 그 생각을 했어야 했어. 사실 연병할 시동을 꺼버렸어야 했어. 그럼 됐을 거야. 하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았어. 언덕 너머에 정비소가 있는 것 같아. 그녀는 말하며 마치 그런 사건은 늘 있는 일이라는 듯이 차에서 내린다. 무서웠어요? 아니, 내가 처리할 줄 알았어. 무슨 문제든. 너하고 있으면 늘 안전하다는 느낌이야. 그녀가 그런 말을 하고 나는 자부심을 느끼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차가 통제를 벗어나고 브레이크에 저항을 하고 제멋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회전하던 느낌도 기억이 난다.